당신은 18이 되었을 때 사막의 태양이 등을 짓누른 채 나일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밧줄에는 전에 묶였던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숲과 비냄새로 가득한 남쪽 산에서 왔으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건조했고 눈부셨으며 바람은 모래를 섞어 얼굴을 찔렀습니다. 강물조차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와셋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둥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귀족들은 눈부신 흰 리넨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5명 중 하나로 팔려왔으며 그늘막 아래에서 몸을 측정당했습니다. 거친 천으로 몸을 닦이고 등에 기름을 바르고 가슴에는 부서진 꽃가루가 뿌려졌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신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개인 거처에서 지낼 것이다. 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주인의 목욕실 옆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허락 없이는 말하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밖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청소도 손님 시중도 아닌 자리였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그의 침대 옆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해마라 불렸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생각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살이 되자 당신은 무의미한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걷는 법도 익혔습니다. 주인은 파라오의 먼 친척이자 도서관을 소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지만 잔인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오래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손마디가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당신의 팔을 스쳤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등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명령 대신 고갯짓으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복종했습니다. 그의 리넨에는 파피루스와 송진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은 정제되어 있었고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석류씨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들이 기뻐하시는구나. 당신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흐르자 당신의 몸은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손에 쥔 쟁반을 놓쳐도 그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잠시 멀어지고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닌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녀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당신의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리넨 옷 아래로 서서히 불러오는 배가 감출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피해 멀리 섰고 또 누군가는 몰래 빵을 쥐어주거나 잠시라도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말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당신을 보며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내 이름을 따르라.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을 떠나며 남긴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마음대로 넘겨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마드, 곧 그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했고 그 사실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사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형태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봉사하며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불룩해진 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잠시지만 힘이자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했지만 확실히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여전히 모른 채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당신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가 스치며 남긴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곧 질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녀의 팔목에서 울리던 금팔찌는 마치 날이 선 칼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산파와 하녀만이 곁을 지킨 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는 공기를 마시는 순간 세상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작은 몸이 당신의 가슴 위에 올려주자 산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가 튼튼합니다.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약속처럼 들렸고 당신은 그 희망을 손에 쥔 듯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주인은 아이를 직접 안아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처음 무언가를 만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다, 길조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새벽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향기는 여전히 리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엌 옆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그 방은 덥고 좁았지만 처음으로 주어진 당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녀는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배를 감싸는 방법과 아이를 달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존재로 남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어다녔고 곧 두 발로 서더니 작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자유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의 뜻, 여주인의 말, 바람 한 번의 변화에도 삶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23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정원을 자기 땅인 양 달렸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막지 않았고 하인들은 그가 지나가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은쟁반 위에 올려진 꿀케이크, 사프란 빛깔로 물든 리넨, 그리고 악귀를 쫓는 부적들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 한쪽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은 아이를 자주 보러 왔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종교적 열심은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고 그의 침묵은 또 다른 처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여주인은 병약해져 발자국 소리조차 삼가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훌쩍 자라 주인 앞에서 글을 읽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손가락에는 잉크 자국이 묻었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귀족처럼 말하고 귀족처럼 먹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볼 때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달라졌습니다. 연민이나 경면이 아니라 존중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차갑게 식은 채 침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곧 울음과 장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자유였습니다. 이집트 법은 말했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낳아 인정받은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그것은 규칙이자 계약이었습니다. 집사가 문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소유되지 않습니다. 34이 되었을 때 정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냄새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같은 집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방을 가졌습니다. 리넨은 더 이상 표식이 아니라 옷이 되었고 이름은 기록 속에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팔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여주인은 먼 곳으로 보내졌고 집사는 떠났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유산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침대 밑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팔려가기 전 어머니가 건네준 팔찌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새김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어머니의 목소리와 눈물,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름으로 불렸고 걸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